20억 원짜리 최첨단 수입 트랙터가 갑자기 멈춰섰을 때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콧대 높기로 소문난 농업법인의 최 대표는 절망에 빠졌다. 이미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정비사 15명이 다녀갔지만 그 누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평소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던 62세의 늙은 일용직 노동자가 기름때 묻은 손을 번쩍 들며 자신이 고쳐보겠다고 나섰다. 사람들은 모두 코웃음을 쳤다. 최 대표는 아예 대놓고 비웃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 초라한 노인이 과거 컴퓨터의 진단과 실제 기계의 상태가 엇갈릴 때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던 전설적인 기술자였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이 비밀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참이었다. 최 대표는 농장 앞마당 한가운데 서서 붉게 빛나는 거대한 트랙터를 마치 불구대천의 원수라도 되는 양 노려보고 있었다. 최신식 유럽산 수입 기계는 그의 좌절감을 증명하는 기념비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다. 15일, 15명의 정비사, 15번의 실패. 늦은 오후의 떼약볕이 그의 등을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최 대표가 느끼는 진짜 열기는 그의 내면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였고 두려움이었으며 절망이었다. 강 팀장, 도대체 언제까지 이대로 둬야 해? 최 대표가 날선 목소리로 현장 소장에게 물었다. 강 팀장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다. 대표님, 어제 온 마지막 정비사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증상은 머리털 나고 처음 본다며 기계가 너무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너무 복잡해? 최 대표가 씁쓸한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 예쁜 쇳덩이에 20억을 쏟아부었어. 20억. 그런데 지금은 고물상 고철만도 못한 신세지. 수확기는 이미 지났고 작물들은 밭에서 썩어가고 있어. 트랙터가 멈춰있는 하루하루는 곧 허공에 돈을 뿌리는 것과 같았고 무엇보다 지역 최고를 자부하던 그의 자존심에 금이 가는 일이었다. 최 대표는 언제나 최고의 기계, 최고의 농지, 모든 것에서 최고만을 고집해온 남자였다. 그런데 지금은 저 거대한 고철 덩어리의 인질이 되어버린 꼴이었다. 작업자들은 멀찍이 떨어져 침묵 속에 눈치만 보고 있었다. 대표가 저렇게 노발대발할 때는 그저 투명인간이 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었다. 도지역의 다른 정비소들은 다 연락해본 거 맞아? 최 대표가 다그쳤다. 전부 해봤습니다. 대표님, 김 기사는 수입 트랙터는 아예 손도 안 댄다고 하고 박 사장은 3일 동안 매달리다 포기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대형업체 놈들은 출장비로만 엄청난 돈을 뜯어가더니 고장난 부품이 한국에는 아예 없는 거라며 그냥 가버렸습니다. 최 대표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한국에 없다고. 그는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럼 난 어쩌란 말이야. 이 20억짜리를 농장 장식품으로 쓰라고? 강 팀장은 입을 다물었다. 무슨 말을 하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될 게 뻔했다. 그때 최 대표의 시선이 창고 근처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인부들을 향했다.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는 단순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다. 당신들 말이야. 최 대표가 소리쳤다. 거기 전봇대처럼 서서 뭐 하는 거야? 여기 기계 좀 볼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특별수당이라도 벌어보고 싶은 사람 없냐고. 침묵. 인부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저 비싼 기계에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그 자리에서 모가지가 날아갈 게 뻔했다. 최 대표는 콧방귀를 끼며 등을 돌려 관리동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지쳐 있었다. 기다림에 지쳤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에도 신물이 났다. 그때 거칠고 신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대표님. 최 대표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땀에 흠뻑 젖은 낡은 셔츠,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으로 빛바랜 모자를 움켜쥔 마르고 늙은 남자였다. 3개월 전쯤 농장에 들어온 박 노인이었다. 언제나 묵묵히 일만 하고 불평 한마디 없으며 말수도 적은 사람이었다. 왜? 무슨 일인데? 최 대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박 노인은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그의 시선은 붉은 트랙터에 단단히 꽂혀 있었다. 제가 저런 기계들을 좀 만져본 적이 있습니다. 일순간 최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내 그의 목구멍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기가 차서 나오는 완벽한 불신의 웃음이었다. 당신이, 그가 늙은 인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당신이 이런 기계를 만져봤다고? 네, 그렇습니다. 무슨 기계? 경운기? 아니면 동네 철물점 트랙터? 최 대표는 팔짱을 끼며 비웃음을 거두지 않았다. 잘 들어, 영감님. 이건 동네 농기계 수리점에서 고치는 물건이 아니야. 유럽산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기계라고. 터보 엔진에 컴퓨터 제어식 유압 시스템, 자동 변속기까지 달려있어. 자격증에 학위에 경험 빵빵한 전문 정비사 15명이 달라붙어도 못 고친 기계야. 그런데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박 노인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모자를 쥔 채 꼿꼿하게 서서 말했다.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대표님, 시도해봐. 최 대표가 그를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갔다. 저 기계 만지다 실수 한번 하면 수리비가 얼마 깨지는 줄 알아? 당신이 잘못 건드려서 아예 손도 못 대게 망가뜨리면 내가 얼마를 손해봐야 하는지 아냐고. 망가뜨리지 않겠습니다. 아, 그러셔? 안 망가뜨린다? 최 대표는 주위의 다른 인부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리며 연극하듯 외쳤다. 다들 들었어. 여기 박 영감님께서 20억짜리 기계를 절대 안 망가뜨린다고 장담하시네. 이거 참 기가 막혀서 인부들 사이에서 긴장 섞인 헛웃음이 새어나왔다. 대표 앞에서 웃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강 팀장이 불편한 기색으로 나섰다. 대표님, 주제 넘은 말씀입니다만 그냥 수입사 본사 사람들을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2주 뒤면 독일에서 기술자를 보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주. 최 대표가 폭발했다. 나한텐 2주라는 시간이 없어. 수학기가 우리를 기다려줄 것 같아? 박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차분하게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최 대표는 그를 노려보았다. 분노로 가득 찬 눈빛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그 자신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절망이 서려 있었다. 좋아. 최 대표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원한다면 해봐. 하지만 똑똑히 들어. 고치지 못하면 그 즉시 해고야. 예고고 뭐고 없어. 내 말 알아들었어. 박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들었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하나 더. 최 대표가 바짝 다가와 놨고 으스스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상태를 더 악화시키거나 부품 하나라도 부러뜨리거나 허튼 짓을 하면 넌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평생 빚쟁이로 살게 될 거야. 내 말 명심해. 명심하겠습니다. 최 대표는 뒤돌아 멀어지며 강 팀장에게 지시했다. 강 팀장, 저 영감 일하게도 포기하고 두 손 들면 그때 알아서 처리해. 강 팀장은 안타까운 눈으로 박 노인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가가 속삭였다. 박 기사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거 엄청 복잡한 기계입니다. 실수라도 하시면. 실수 안 합니다. 강 팀장님,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지금 대표님 독이 잔뜩 오르셨어요. 실수하면 정말 가차없이 쫓아내실 겁니다. 박 노인은 모자를 다시 머리에 깊숙이 눌렀으며 트랙터를 바라보았다. 전 시도해야만 합니다. 강 팀장은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젓고 물러났다. 다른 인부들도 흩어지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누군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넓은 마당에는 15명의 전문가를 굴복시킨 거대한 기계와 박노인 둘만이 남았다. 그는 트랙터를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뜨겁게 달아오른 금속 외장에 손을 얹었을 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기억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농장은 이른 시간부터 웅성거렸다. 서울 번호판을 단 세련된 서비스 차량 한 대가 농장 입구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유명 수입 농기계 센터의 로고가 밝힌 유니폼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젊고 세련된 정비사가 내렸다.
저 사람 누굽니까? 인부 하나가 물었다. 서울에서 온 이진우 팀장이야. 강 팀장이 대답했다. 수입 기계만 전문으로 만지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에이스라더군. 박노인은 트랙터 옆 바닥에 주저앉아 집에서 싸온 소보로빵을 씹으며 그 남자가 최 대표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최 대표님 되십니까? 젊은 정비사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이진우라고 합니다. 상황은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보죠. 최 대표는 희망에 찬 얼굴로 그의 손을 맞잡았다. 이 모델 다뤄본 적 있어? 유럽산 기계는 제 전공입니다. 독일 본사에서 연수도 받았고 국제 공인 자격증도 가지고 있죠. 그는 우월감에 찬 시선으로 트랙터를 훑어보았다. 걱정 마십시오. 점심 먹기 전까지 끝내드리겠습니다. 이진우는 번쩍이는 고급 공구와 디지털 진단기, 태블릿 PC가 가득 담긴 값비싼 하드 케이스를 열었다. 진단기를 트랙터에 연결하고 화면을 현란하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박노인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인부들도 호기심에 모여들었다. 역시 서울 전문가는 다르네. 저 장비들 좀 봐. 누군가 감탄하며 속삭였다. 저기 쭈그려 앉은 우리 영감님은 변변한 몽키 스패너 하나 없잖아. 1시간이 지났다. 이진우는 계속해서 기계를 조작하고 장비를 연결하고 테스트를 반복했다. 2시간째. 그의 입가에 맴돌던 자신만만한 미소가 점차 사라졌다. 3시간째.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신경질적으로 변해 있었다. 정오가 되자 이진우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트랙터 운전석에서 내려와 최 대표에게 다가갔다. 어떻소? 최 대표가 초조하게 물었다. 생각보다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복잡해? 아까는 점심 먹기 전까지 해결한다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진우가 이마에 땀을 훔쳤다. 이 특정 기종의 전자 제어 시스템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암호화된 세팅이 걸려 있습니다. 독일 본사 서버에 접속해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정도 걸릴 겁니다. 최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다. 며칠? 얼마나? 아마 일주일 정도요. 그리고 특정 부품도 본사에서 공수해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 최 대표가 폭발했다. 당신 올 때 분명히 전문가라고 했지. 국제공인 자격증이 어쩌고 하면서 자격증은 있습니다만 이 기계는 일반적인 모델이랑 달라서 가쇼. 최 대표가 차갑게 말을 끊었다. 내 농장에서 당장 나가. 이진우는 입을 꾹 다문 채 쫓기듯 값비싼 장비들을 챙겨 트렁크에 싣고는 꽁무니를 뺐다. 인부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최 대표의 절망은 극에 달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여전히 바닥에 앉아 남은 빵을 우물거리고 있는 박노인에게 머물렀다. 그리고 처음으로 최 대표의 머릿속에 아주 작은 의심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하지만 만약에. 오후는 더디게 흘러갔다. 박노인은 다시 작업에 들어갔지만 이번엔 무언가 달랐다. 그는 콧대 높던 서울의 전문가가 실패하는 것을 보았고 그 오만함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진짜 지식은 종이 쪼가리 하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십 년의 시간, 경험, 그리고 자신의 두 손으로 수천 대의 기계를 뜯고 고치며 쌓아 올린 굳은 살에서 나오는 것이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최 대표가 다시 나타나 박노인 앞에 섰다. 그는 트랙터를 한번 보고 늙은 인부를 내려다보았다. 아직도 해보겠다고 고집 피울 텐가? 그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오만하지 않았다. 무언가 체념한 듯 지쳐 있었다. 박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네, 대표님. 서울에서 오네이스 정비사도 실패했어. 최신 진단 장비에 자격증까지 있는 놈이었는데도 말이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도대체 무슨 수로 고친다는 거야? 박노인은 들고 있던 기름걸레로 손을 닦으며 최 대표의 뇌리에 평생 밝히게 될 한마디를 뱉었다. 컴퓨터는 이렇다 하고 기계는 저렇다 할 때 지난 40년 동안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부르던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기술이 먹통이 될 때는 기계의 속을 직접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최 대표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일 정오까지 시간을 주지. 하지만 그때까지 못 고치면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제 발로 나가겠습니다. 기계 상태가 더 나빠지면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게만 해. 최 대표는 예전보다 확신이 줄어든 발걸음으로 자리를 떴다. 그리고 박노인은 홀로 거대한 트랙터 밑으로 다시 기어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은 덥고 무거웠다. 박노인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따가웠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거의 다 와갔다. 고지가 코앞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강 팀장이 일찍 출근해보니 노인은 팔꿈치까지 시커먼 기름때를 묻힌 채 엔진룸 깊숙이 손을 집어넣고 있었다. 박 기사님, 설마 밤새 오신 겁니까? 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강 팀장님, 그래도 눈 좀 붙이셔야죠. 쓰러지십니다. 그럴 시간 없습니다. 박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정오까지라고 하셨잖습니까? 저에겐 시간이 그만큼밖에 없습니다. 강 팀장은 손목시계를 보았다. 아침 6시 30분. 5시간 남았네요. 정말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 노인은 대답 없이 작업에만 몰두했다. 강 팀장은 안타까운 듯 고개를 내저으며 자리를 떴다. 다른 인부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지만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다. 오늘은 아무도 곧장 일터로 가지 않았다. 다들 멀찍이 서서 트랙터를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불쌍한 영감님, 헛수고하시는구먼. 어제 그냥 서울 사람 못 고쳤을 때 같이 포기하지. 오늘 점심때 다 보는 앞에서 개망신당하고 쫓겨날 텐데. 오전 8시 최 대표가 관리동에서 나왔다. 팔짱을 낀 채 심기가 불편한 얼굴이었다. 전날 묵고 간 농업법인의 투자자인 황 이사도 커피를 들고 뒤따라 나왔다. 이 희대의 총극이 어떻게 끝날지 구경하려는 심산이었다. 최 대표가 트랙터 쪽으로 다가갔다. 박 노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복잡하게 얽힌 전선과 센서 다발을 만지고 있었다. 어이, 영감님. 최 대표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얼마나 더 걸리나. 박 노인이 땀과 기름으로 얼룩진 지친 얼굴을 들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대표님. 끝났다고? 최 대표가 건조하게 웃었다. 어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오늘 끝납니다. 오늘 끝난다. 최 대표가 노인의 말투를 비꼬며 따라했다. 내가 그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알아? 15번이야. 15명의 전문가가 똑같은 소리를 짓거렸다고. 박 노인은 다시 전선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는 그 사람들과 다릅니다. 최 대표의 피가 거꾸로 솟았다. 아니, 당신은 달라. 그놈들은 최소한 학이라도 있었고 증명된 경력이라도 있었지. 당신은 그냥 주제 파악 못하고 언제 멈춰야 할지 모르는 고집불통 노인네일 뿐이야. 주변에 있던 인부들이 숨을 죽였다. 공기 중에 흐르는 긴장감이 살갗을 찌를 듯했다. 하지만 박 노인은 고개도 들지 않고 묵묵히 손을 움직였다. 그 태도가 최 대표의 부하를 더욱 돋우었다.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듣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날 쳐다보고 말해. 박 노인은 손놀림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공구를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 대표를 바라보았다. 보고 있습니다. 최 대표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3시간. 정확히 3시간 30분이야. 그때까지 못 고치면 변명도 사과도 필요 없어. 짐 싸서 당장 내 농장에서 꺼져.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최 대표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다 들릴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부품 하나라도 부러뜨리거나 기계 상태를 악화시켰다면 당신 죽을 때까지 월급에서 까서라도 빚 받아낼 거야. 박 노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아, 그래.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지? 전문 기술자들도 손들고 나간 기계를 일용직 잡부가 무슨 수로 그렇게 확신해? 침묵이 흘렀다. 박 노인은 손에 쥔 공구를 단단히 고쳐주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다고? 최 대표가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럼 설명해봐. 15명의 정비사가 못 찾은 원인이 대체 뭔데? 설명해보라고. 박 노인은 트랙터의 심장부를 응시하다가 최 대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건 기계 결함이 아닙니다. 대표님, 전자 결함입니다. 유압 시스템의 압력 센서가 메인 ECU, 전자 제어 장치로 잘못된 정보를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치명적인 오작동이 있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엔진을 잠가버린 겁니다. 최 대표는 눈을 깜빡였다. 이렇게 전문적인 대답이 튀어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압력 센서라고? 그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네. 센서의 세팅값이 완전히 틀어져 있었습니다. 하드웨어 리셋과 재보정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당신이 그걸 할 줄 안다고? 네. 최 대표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뒤에서 황 이사가 커피를 홀짝이며 낄낄거리며 다가왔다. 아직도 고집 피우고 계십니까? 어르신. 박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황 이사는 최 대표를 보며 말했다. 최 대표, 이건 선을 넘었어. 당장 수입사에 전화해서 본사 사람 부르라니까. 이 양반한테 뭘 바라는 거야. 내가 정오까지 기한을 줬어. 최 대표가 굳은 얼굴로 답했다. 기한? 무슨 기한? 기계 더 망가뜨릴 기한? 황 이사는 박 노인을 향해 비아냥거렸다. 이보쇼, 영감님. 사람 좋아 보이는데 그 똥고집은 불쾌하네. 당신은 이거 고칠 능력 안 돼. 여기 있는 누구도 못 고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진짜 전문가한테 맡겨. 박 노인은 턱을 앙다물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전문가요. 아이고, 그러셔? 황 이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전문가? 잡초 뽑고 삽질하는 전문가. 인부들 사이에서 억눌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진심으로 웃는 자는 없었다. 그저 권력자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내는 긴장된 웃음일 뿐이었다. 박 노인은 고개를 푹 숙였다. 강 팀장이 참지 못하고 나섰다. 죄송합니다만 이사님, 박 기사님께서 원인을 찾았다고 하시니 끝까지 지켜보시는 게 어떨는지요. 황 이사는 벌레 보듯 강 팀장을 노려보았다. 강 팀장, 자네도 저 노인네 편드는 거야?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네는 여기서 의견 내라고 월급 받는 거 아니야. 황 이사가 매몰차게 말을 끊었다. 일하라고 돈 주는 거니까 가서 일이나 해. 강 팀장은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최 대표가 손목시계를 보았다. 11시 15분. 그는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쳤다. 45분 남았어. 영감님. 기적을 일으킬 45분. 박 노인은 대꾸하지 않고 다시 트랙터 밑으로 들어갔다. 최 대표와 황 이사는 낄낄대며 관리동으로 돌아갔다. 다시 홀로 남은 박 노인. 하지만 이번엔 무언가 달랐다. 그의 두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움직임은 빠르고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다. 늙고 지친 몸뚱이가 아니라 기술자로서 최전성기를 누리던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그는 마지막 부품을 제자리에 끼워 넣고 볼트를 단단히 조인 뒤 전선을 연결했.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끝났다. 그는 기계 밑에서 빠져나와 바지에 손에 기름을 쓱쓱 닦고는 트랙터 운전석으로 향했다. 육중한 계단을 천천히 밟고 올라갔다. 아직 세차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가죽 시트에 앉아 키에 손을 얹었다. 멀찍이서 강 팀장과 인부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박 노인이 키를 돌렸다. 찰칵.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다시 돌렸다. 찰칵. 아무 반응이 없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두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뒤 머릿속으로 자신이 거친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다. 그리고 아차, 시스템 리셋 버튼을 떠올렸다. 그는 계기판에 있는 빨간색 리셋 버튼을 꾹 누른 뒤 3초를 세고 다시 한번 키를 돌렸다. 엔진이 쿨럭거리더니 이내 크르르릉 하는 거친 짐승의 포효 같은 소리와 함께 거대한 진동이 깨어났다. 농장 마당 전체가
우렁찬 엔진 소리로 가득 찼다. 강하고 힘차고 완벽한 소리였다. 트랙터가 부활한 것이다. 인부들은 입을 떡 벌렸다. 강 팀장의 두 눈이 커다래지더니 이내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운전석에 앉은 박 노인은 핸들을 쥔 채 조용히 두 눈을 감았다. 그것은 승리감이 아니었다. 기나긴 터널을 빠져나온 안도감이었다. 완벽한 엔진 소리가 농장 전체에 울려 퍼지자 작업하던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우르르 몰려들었다. 성공했어. 저 영감님이 진짜로 고쳤다고 누군가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최 대표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미소 따윈 없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굳게 담은 입술, 꽉 쥔 주먹. 황 이사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그의 뒤를 따랐다. 최 대표는 완벽하게 으르렁거리는 트랙터 앞에 멈춰서서 기계를 한번 보고 운전석에서 내려오는 박 노인을 쳐다보았다. 시동 꺼. 계단을 내려오던 박 노인이 멈칫했다. 시동 끄라고 했어. 노인은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운전석으로 올라가 시동을 껐다. 마당은 다시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최 대표가 성큼성큼 계단을 밟고 올라가 운전석에 앉았다. 박 노인은 내려와 땅에서 기다렸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최 대표가 키를 돌렸다. 단번에 시동이 걸렸다. 그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아보고 클러치를 테스트하며 유압 시스템, 레버를 이리저리 움직여 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했다. 그는 시동을 끄고 천천히 차에서 내려와 박 노인 앞에 섰다. 아무도 다음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한 거지? 최 대표의 목소리는 미묘했다. 분노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센서 세팅을 재보정하고 시스템 락을 풀었습니다. 센서를 재보정했다고. 최 대표가 단어를 곱씹었다. 15명의 전문가가 이 기계를 들여다보고도 못 찾은 걸 당신은 알았단 말이지? 네, 대표님. 어떻게? 대체 어떻게 알았어? 박 노인은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경험입니다. 대표님. 그저 경험일 뿐입니다. 최 대표가 한 걸음 다가갔다. 하루 벌어먹고 사는 일용직 잡부가 수입산 최첨단 전자장비에 대해 무슨 경험이 있다는 거야? 침묵. 황 이사가 다가와 전과는 완전히 다른 호기심 어린 눈으로 노인을 훑어보았다. 어르신, 이거 어디서 배웠어? 박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묻잖아. 황 이사가 재촉했다. 예전에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박 노인이 조그맣게 대답했다. 어디서? 중공업 공장에서요. 최 대표와 황 이사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농기계 만드는 공장 말인가? 최 대표가 물었다. 네. 어느 공장? 박 노인은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창원 중공업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 했어? 청소, 자재 운반, 정비 기술자였습니다. 그 단어는 어떤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이 단호하게 흘러나왔다. 최 대표는 긴 침묵에 빠졌다. 대기업, 중공업 기술자. 그가 중얼거렸다. 대기업, 중공업 기술자 출신이 도대체 여기서 최저임금이나 받으며 돼지우리 똥이나 치우고 있는 이유가 뭐야? 박 노인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말하고 싶지 않았다. 다시 들추기 싫은 쓰라린 상처였다. 하지만 최 대표는 물러설 기색이 없었다. 내가 물었잖아. 이유가 뭐냐고.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대표님. 박 노인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이제 와서 숨길 게 뭐 있어? 최 대표가 다그쳤다. 20억짜리 기계를 맨손으로 고치는 능력자가 왜 내 농장에서 바닥이나 쓸고 있는지 납득이 안 가서 그래. 박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인부가 숨을 죽인 채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해고당했습니다. 몇 년 전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무도 절 써주지 않았습니다. 왜? 나이 때문입니다. 최 대표가 미간을 찌푸렸다. 단지 나이 때문에. 그거면 충분합니다. 황 이사가 헛웃음을 쳤다. 현실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하오. 영감님, 60 넘으면 기업 입장에선 그냥 투명 인간 취급이지.
박 노인은 대꾸하지 않았다. 너무도 잔인한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이를 악물고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럼 당신, 처음부터 이걸 고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군.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왜 내 피 같은 돈이 15명한테 줄줄 새나가는 걸 보고만 있었냐고. 말해도 아무도 안 믿었을 테니까요. 박 노인이 최 대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무도 늙은 잡부의 말 따위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제가 대표님의 마지막 유일한 선택지가 될 때까지요. 그 말은 무거운 쇳덩이처럼 쿵 하고 모두의 가슴에 내려앉았다. 강 팀장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 인부들은 찔린 듯 서로의 눈치를 보았다. 최 대표는 뒷걸음질을 치며 팔짱을 꼈다. 운이 좋았군. 그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냥 운이야. 경험이니 뭐니 하는 소리 집어치워. 소 뒷걸음질 치다 쥐 잡은 격이니까. 황 이사도 동조하며 웃었다. 맞아. 고장난 시계도 하루 2번은 맞는 법이지. 최 대표가 손가락으로 노인을 가리켰다. 기계 고친 건 수고했어. 이제 가서 하던 일이나 계속해. 이 일로 시급 올려달라는 헛소리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그는 몸을 돌려 관리동으로 향했다. 황 이사도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떠들며 그를 따라갔다. 인부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몇몇은 박 노인의 등을 토닥이며 수고하셨소라고 작게 속삭였다. 강 팀장은 다가와 노인의 어깨를 꽉 쥐어주며 활짝 웃었다. 기사님, 정말 최고십니다. 진짜 대단하셨어요. 박 노인은 피곤한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이틀을 온전히 쏟아부은, 어쩌면 일자리마저 잃게 만들 뻔했던 거대한 기계를 바라보았다. 완벽하게 고쳐진 기계.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엔 자부심보다는 지독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다시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거만한 오너가 될 것이고, 사람들은 다시 그를 흔해 빠진 늙은이 취급할 것이다. 그는 트랙터의 고장을 고쳤지만 세상이 그를 바라보는 편견의 고장은 고치지 못했다. 그날 밤 최 대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관리동 테라스에 서서 달빛 아래 세워진 트랙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내는 이미 잠들었고 거대한 농장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그는 자신이 불러들였던 15명의 정비사, 허공에 날린 수천만 원의 출장비, 낭비된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단 이틀 만에 맨손으로 그 모든 걸 해결해버린 늙은 인부를 생각했다. 그는 양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뜨거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자존심 상해서 죽어도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는 그 늙은 기술자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를 미치도록 짜증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농장의 풍경은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박 노인은 여느 때처럼 조용히 일찍 출근해 꾸준히 일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당을 지나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트랙터가 움직이고 있었다. 최 대표가 직접 운전석에 앉아 몇 주째 방치되었던 밭을 갈아엎고 있었다. 엔진은 고장 난 적이 있었냐는 듯 완벽하고 우렁차게 돌고 있었다. 박 노인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가슴 한구석에서 작지만 분명한 뿌듯함이 피어올랐다. 그가 창고로 발길을 돌리려 할 때 강 팀장이 뛰어왔다. 박 기사님, 대표님이 찾으십니다. 지금요? 네, 관리동으로 올라오시랍니다. 박 노인의 가슴이 철렁했다. 관리동 호출은 일용직에게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10중 8구해고 통보나 문책이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갈길을 지나 관리동 테라스로 올라갔다. 최 대표는 커피를 들고 고급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노인을 보자 그는 턱짓으로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 박 노인은 머뭇거렸다. 괜찮습니다. 대표님, 앉으라니까 할 얘기가 있어. 노인은 의자 끝에 불편하게 걸터 앉았다. 대표와 이렇게 마주 앉는 것은 처음이었다. 최 대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한참 동안
노인을 탐색하듯 바라보았다. 트랙터는 완벽하더군.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다행입니다, 대표님. 어제 오후에도, 오늘 새벽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 최 대표가 커피잔을 내려놓고 상체를 숙였다. 난 진실을 알고 싶어. 당신에 대한 모든 진실 말이야. 무슨 말씀이신지. 어쩌다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여기서 최저시급 받고 소똥이나 치우게 된 거냐고 묻고 있잖아. 박 노인은 시선을 떨궜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공업에서 일했습니다. 얼마나? 40년입니다. 최 대표의 눈이 커졌다. 40년. 40년 동안 트랙터 만드는 대기업에서 정비 기술자로 일했다고? 네. 그런데 왜 관둔 거야? 침묵. 박 노인은 무릎 위에 노인 두 손을 꽉 쥐었다. 어제 20억짜리 기계를 살려낸 손. 과거 생산 라인에서 정밀 공구를 쥐고 땀 흘리던 바로 그 손이었다. 잘렸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다. 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나이든 사람들부터 1순위로 쳐냈죠. 최 대표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되잖아. 노력했습니다. 박 노인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다. 정말 미친 듯이 노력했죠. 수십 군데 이력서를 넣고 면접도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를 보는 순간 면접관들의 태도가 싹 바뀌더군요. 항상 똑같은 핑계였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스펙이 너무 과분하셔서요. 결국 전화는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스펙이 과분하다는 말은 그저 당신은 너무 늙었다는 말을 포장하는 예쁜 쓰레기일 뿐이었죠. 그의 말에는 최 대표조차 예상치 못한 묵직한 서름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실력이 있잖아. 경험이 있고 아무도 뽑아주지 않는데 경험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밥 먹여주지 않더군요. 최 대표는 62세의 이 사내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희끗희끗한 머리, 굳은 살 박인 손, 남루한 옷. 40년 동안 헌신하며 쌓아 올린 커리어가 단지 숫자 하나 때문에 무너져 내린 남자. 가족은? 최 대표가 물었다. 아내나 자식들은 없어. 박 노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의 눈가에 깊은 슬픔이 고였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감이군. 길고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이었습니다. 노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평생 모은 돈을 치료비로 다 쏟아부었죠. 약값, 병원비, 수술비.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제 곁을 떠났죠. 자식들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죽은 뒤로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자기들 먹고 살기 바빠서 이제 연락도 안 합니다. 왜? 노인은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요. 그게 편해서겠죠. 저를 보면 아픈 기억이 떠오를 테니까요. 아니면 제가 더 이상 그 아이들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거나요. 그의 목소리에 배인 고통은 손에 잡힐 듯 생생했다. 최 대표는 순간 가슴이 콕 찔리는 것을 느꼈다. 어쩌다 한 번 쫓기듯 전화만 거는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신의 자식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혼자 남은 거군. 최 대표가 중얼거렸다. 직장도 잃고 모아둔 돈도 다 날리고 가족도 떠났습니다.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뭐든 해야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흘러온 겁니다. 일용직 잡부로요. 최 대표의 시선이 다시 노인의 손을 향했다. 정밀한 기술을 다루던 손이 이제 괭이와 삽을 쥐고 있었다. 당신 지난 3개월 동안 한 번도 이 얘기를 안 했잖아. 아무도 묻지 않았으니까요. 대표님, 내가 지금 묻고 있잖아. 박 노인은 입을 다물었다. 최 대표가 상체를 앞으로 바짝 당겼다. 우리 농장에는 수많은 기계가 있어. 트랙터, 콤바인, 대형 트럭들. 하루가 멀다고 고장 나지. 외부에서 비싼 돈 주고 부르는 정비사 놈들한테 이골이 났어. 그가 잠시 뜸을 들였다. 당신, 내 밑에서 일해. 잡부 말고 메인 정비 책임자로. 지금 받는 월급에 딱 2배 주겠어.
농장의 모든 기계 관리를 전담하고 필요하면 내가 외부 출장도 보내줄 테니 같이 가. 박 노인은 눈을 빡빡 깜빡였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월급 2배. 입니까? 그래, 2배. 파격적인 조건이야. 당신 능력이면 그럴 자격 충분해. 최 대표는 노인이 그 자리에서 넙죽 엎드리며 감사해야 할 줄 알았다. 감격에 찬 눈물이나 안도의 미소를 기대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제안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박 노인이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최 대표의 미간이 확 좁아졌다. 생각? 무슨 생각? 이거 엄청난 파격 대우야. 나이 60 넘은 사람한테 이런 조건 주는 곳 없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최 대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늙은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밀었다. 2배의 돈, 편안한 업무, 대우. 그런데 망설인다고? 얼마나 필요한데? 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며칠이면 됩니다. 며칠? 최 대표가 화를 억누르며 말했다. 좋아. 하지만 오래 끌지 마. 나도 기다려주는 성격 못 되니까. 감사합니다. 대표님. 박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꾸벅 인사하고는 다시 창고 쪽으로 걸어갔다. 최 대표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해할 수 없는 불쾌감과 답답함을 느꼈다. 다음 며칠 동안 농장의 공기는 묘하게 어색했다. 최 대표는 확답을 기다렸지만 박 노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묵묵히 소똥을 치우고 잡초를 뽑았다. 최 대표는 속이 타들어갔다. 돈, 지위, 편안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줬는데 대체 왜 고민하는 것인가? 3일째 되는 날 참다 못한 최 대표가 직접 축사로 찾아갔다. 태양이 자결하는 가운데 박 노인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울타리를 고치고 있었다. 박 영감. 노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손을 털며 돌아섰다. 대표님, 3일 지났어. 생각 다 끝났나? 노인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네, 끝났습니다. 그래, 언제부터 정비소로 출근할? 정말 감사하지만 대표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치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네, 거절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최 대표의 언성이 높아졌다. 당신 제정신이야? 최저 시급 받고 뼈 빠지게 일하는 늙은이한테 편하게 돈 2배로 벌 기회를 줬어. 도대체 이유가 뭐야? 박 노인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그게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표님,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최 대표가 기가 차서 코웃음을 쳤다.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게 대체 뭔데? 박 노인은 최 대표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저는 제 인생의 40년을 다른 사람의 기계를 고치며 살았습니다. 대표님, 남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남이 내리는 명령에 따르고 남이 정해준 시간에 맞춰 살았죠. 그리고 그 끝은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거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서글픔과 단단한 결의만이 있을 뿐이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목줄 잡혀 사는 것에 지쳤습니다. 제가 쓸모 있는지 없는지, 저를 자를지 말지 남이 결정하는 삶은 이제 사양입니다. 최 대표는 할 말을 잃었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박 노인은 멀리 펼쳐진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제 일을 할 겁니다. 내가 해결할 문제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뤄낸 것들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삶. 누구도 내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내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업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 최 대표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당신 진짜 돌았군. 요즘 같은 세상에 사업 차리는 게 장난인 줄 알아? 당신 나이에 그 쥐꼬리만 한 돈으로 어렵다는 거 압니다. 대표님. 하지만 박 노인이 미소 지었다. 전 이미 모든 걸 잃어봤습니다. 아내도 잃고 돈도 잃고 직장도 잃고 가족도 잃었죠.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서 두렵지도 않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깔렸다. 최 대표는 입을 뻐끔거리다 다물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 알량한 독립심 때문에 내 파격적인 제안을 걷어차고 뻔히 망할 길을 가겠다. 이 말이군. 망할 수도 있겠죠. 박노인이 인정했다. 하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그건 온전히 제 것이 될 겁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말입니다. 최 대표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미쳤어. 단단히 미쳤어. 모아둔 돈은 있긴 한가? 조금 있습니다. 아주 조금요. 그 돈으로 어림도 없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볼 겁니다. 최 대표는 이 62세의 초라한 사내를 가만히 응시했다. 가족도, 돈도, 배경도 없는 늙은 잡부.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안락한 노예의 길을 걷어차고 험난한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용기가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미친 짓이었지만 동시에 지독하게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다. 최 대표가 짧은 한숨을 쉬었다. 고집 한번 더럽게 세군. 네, 자존심도 좀 셉니다. 최 대표는 잠시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더 이상 강요 안 해. 그는 몸을 돌려가려다 우뚝 멈춰섰다. 박 영감, 혹시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는 알겠지. 감사합니다. 대표님. 최 대표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관리동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돌아가는 내내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낯선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존경심이었다. 다음 주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15명의 전문가를 굴복시킨 최 대표의 트랙터를 일용직 늙은이가 고쳤다는 소문이 지역 농장주들 사이에 쫙 퍼진 것이다.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은 이웃 대형 농장의 송 회장이었다. 그는 농장 입구에 벤치를 세우고 박 노인을 찾았다. 당신이 최 대표 트랙터 고친 화타요? 네, 그렇습니다만 우리 농장 콤바인이 섰어. 서울서 사람 셋이나 불렀는데 아무도 못 고쳐. 한 번만 와서 봐주쇼. 박 노인은 난감해했다. 저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라 주말에나 시간이 납니다. 돈은 두둑하게 쳐주지. 출장비로만 50만 원 어때? 50만 원. 박 노인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큰돈이었다. 알겠습니다. 토요일에 가죠. 그 주 토요일, 박 노인은 송 회장의 콤바인을 2시간 만에 진단하고 3시간 만에 완벽하게 고쳐냈다. 송 회장은 입에 거품을 물며 감탄했다. 얼마 드림대요? 출장비 50만 원. 말씀하셨잖습니까? 허허, 무슨 소리. 100만 원 받으쇼. 당신이 올가을 내 농장 살렸어. 박 노인은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가능성이었다. 2주 뒤 또 다른 농장주가 찾아왔다. 그 다음 주엔 또 다른 사람이 지역 농장주들 사이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박 영감을 모시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졌다. 박 노인은 주말과 퇴근 후 시간을 쪼개 미친 듯이 수리를 하러 다녔다. 돈이 무서운 속도로 모이기 시작했다. 최 대표는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낡은 공구통을 들고 주말마다 나서는 노인의 뒷모습에서 이제는 슬픔이 아닌 찬란한 결의가 엿보였다. 한 달 뒤, 박 노인은 금요일 오후 관리동으로 찾아가 사직서를 냈다. 최 대표는 마치 예상했다는 듯 덤덤히 앉아 있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대표님. 최 대표는 일어서지 않았다. 돈은 좀 모았나? 시작할 정도는 모았습니다. 나머지는 굴리면서 채워야죠. 가게는 어디다 얻었는데? 여기서 OKM 떨어진 국도변에 버려진 낡은 창고가 하나 있더군요. 주인이 싸게 세를 줬습니다. 최 대표는 팔짱을 끼고 잠시 침묵하더니 차갑게 말했다. 당신,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3개월 전 통보 조항 있는 거 알지? 박 노인이 눈을 깜빡였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계약서에 서명했잖아. 3개월 전 통보 안 하면 위약금 물어야 해. 하지만 전 일용직으로 서류상으론 정식 계약직이야. 최 대표가 굳은 얼굴로 일어났다. 지금 당장 나가고 싶으면 위약금을 내. 아니면 3개월 더 일하든가. 박 노인은 발밑이 푹 꺼지는 기분이었다. 위약금이 얼마입니까? 3개월, 치월급. 박 노인이 지난
한 달간 뼈 빠지게 모은 돈의 전부였다. 대표님, 이 돈은 제 전 재산입니다. 가게 보증금과 공구 살 돈입니다. 이걸 뺏기면 전 시작도 못합니다. 그럼 3개월 더 일해. 돈 더 모아서 나가면 되잖아. 박 노인은 최 대표의 눈을 보고 깨달았다. 이건 계약서 문제가 아니었다. 통제였다. 자신이 가진 최고의 인재를 어떻게든 붙잡아 두려는 권력자의 이기적인 심술이었다. 대표님, 3개월 뒤면 제게 수리 맡기려던 농장주들이 다 다른 업체랑 계약할 겁니다. 제가 쌓아놓은 신뢰를 다 잃게 됩니다. 그건 내 알바 아니지. 계약은 계약이야.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 노인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위약금 내겠습니다. 최 대표의 눈이 커졌다. 뭐? 진짜 낸다고? 너한테 그게 어떤 돈인지 알잖아. 압니다. 하지만 내겠습니다. 최 대표는 당황했다. 노인이 굴복하고 3개월 더 일할 줄 알았다. 꿈을 포기할 줄 알았다. 하지만 노인의 의지는 강철 같았다. 마음대로 해. 최 대표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월요일에 돈 가져와. 그리고 당장 꺼져. 박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노인이 몸을 돌려나갔다. 최 대표는 멀어지는 낡은 등을 바라보며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불쾌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수치심이었다. 힘으로 억누르려 했지만 결국 굴복시키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이었다. 6개월 후 국도변의 풍경은 전과 같았지만 버려져 있던 낡은 창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창고 앞에는 깔끔한 간판이 걸려 있었다. 박상길 농기계 전문 정비소. 단순하고 정직한 이름이었다. 창고 안에서 박 노인은 콤바인 밑에 기어들어가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기계가 아니라 고객의 기계였다. 대기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첫 달엔 3명, 두 번째 달엔 7명, 세 번째 달엔 15명의 고객이 찾아왔고 지금은 한 달치 예약이 꽉 차 있었다. 크고 화려한 카센터는 아니었지만 벽에 걸린 스패너 하나, 선반에 놓인 부품 하나까지 모두 그가 직접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산 그의 것이었다. 어떤 손님을 받을지, 언제 쉴지 그가 직접 결정했다. 평생 처음으로 그는 자기 시간의 주인이 되었고 그것은 세상 어떤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짜릿한 기쁨이었다. 어느 목요일 늦은 오후 낯익은 벤츠 SUV 한 대가 정비소 앞마당에 멈춰섰다. 기름 묻은 손을 걸레로 닦던 박 노인은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고 씩 웃었다. 최 대표였다. 그는 주변을 쓱 둘러보았다. 깔끔하게 정리된 창고, 번듯한 간판, 수리를 기다리는 트랙터 행렬. 대단하군. 그가 다가오며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박 노인이 웃으며 인사했다. 전 대표지. 최 대표가 피식 웃었다. 이젠 당신이 대표잖아. 제 자신을 부리는 일인 기업 대표일 뿐입니다. 최 대표는 다시 한번 정비소를 둘러보았다. 진짜 해냈군. 내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어.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천천히 쌓아 올려야죠. 천천히? 최 대표가 마당에 주차된 기계들을 가리켰다. 내가 보기엔 벌써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운이 좋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더 이상 갑과 을, 사장과 일용직의 관계가 아니었다. 서로를 진심으로 인정하게 된 두 남자의 마주 섬이었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 최 대표가 운을 뗐다. 무엇입니까? 그 수입 트랙터. 당신이 살려놓은 그놈. 엔진에서 자꾸 이상한 잡음이 나. 박 노인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잡음 말입니까? 심각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기계 믿고 맡길 사람은 세상에 당신 하나뿐이야. 박 노인은 팔짱을 끼고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출장비 비싼 거 아시죠? 최 대표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당연하지. 얼마야? 출장 및 진단비 20만 원. 수리비는 부품값 별도입니다. 최 대표는 지갑을 꺼내 5만 원짜리 지폐 8장을 세어 건넸다. 40만 원. 성금이야.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박 노인은
돈을 받아들며 씩 웃었다. 성금 안 주셔도 되는데요. 알아. 그냥 주고 싶어서 그래. 지갑을 집어넣은 최 대표가 물었다. 내일 아침 일찍 올 수 있나? 네, 가겠습니다. 최 대표는 차로 돌아가려다 잠시 멈춰서서 박 노인을 돌아보았다. 박 대표, 하나만 묻지. 네, 내 밑에서 편하게 일할 기회발로 찬 거 후회 안 해? 박 노인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간판과 벽에 걸린 낡은 공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전혀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훨씬 안전하고 편안했을 텐데. 맞습니다. 더 안전하고 편했겠죠. 박 노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그 삶은 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차이가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최 대표는 씁쓸하면서도 후련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진짜 현명한 사람이야, 박 대표. 현명한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뭘 원하는지는 확실히 알게 됐죠. 최 대표는 손을 내밀어 박 노인의 굳은 살 박인 손을 힘주어 맞잡았다. 내일 봅세. 내일 뵙겠습니다. 벤츠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국도로 멀어져 갔다. 박 노인은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정비소 앞에 낯선 승용차 한 대가 섰다. 차 문이 열리고 50대 초반의 여성이 내렸다. 긴장한 눈빛, 떨리는 손. 여자는 간판을 확인하고는 천천히 걸어 들어와 박 노인과 눈이 마주쳤다. 순간 박 노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딸, 지윤이었다. 아빠. 박 노인은 들고 있던 스패너를 떨어뜨린 채 굳어버렸다. 지윤아. 딸은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왔다. 아빠가 여기 정비소 차렸다는 소문을 건너 들었어요. 그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갈라졌다. 박 노인의 목구멍에도 뜨거운 덩어리가 맺혔다. 오래됐지. 죄송해요. 아빠. 지윤이 왈칵 눈물을 쏟아냈다. 정말 죄송해요. 아빠가 제일 힘들 때 모른 척해서 비겁하게 도망쳐서 죄송해요. 박 노인은 천천히 다가와 훌쩍이는 딸을 조심스레 품에 안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딸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다. 다 괜찮아. 안 괜찮아요. 제가 아빠를 버렸어요. 너도 내 가정이 있고 살기 바빴잖니. 다 이해한다. 아니에요. 핑계일 뿐이에요. 아빠, 제가 다시 잘할게요. 다시 아빠 딸로 살게 해주세요. 허락해 주신다면요. 박 노인은 딸을 꽉 끌어안았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당연하지. 내 딸인데. 부녀는 오렌지빛 석양으로 물든 정비소 앞마당에서 오랫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박 노인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텅 비어있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가족이었다. 그날 밤 딸을 배웅하고 돌아온 박 노인은 불 꺼진 창고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낡은 의자에 기대어 벽에 걸린 공구들과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간판을 바라보았다. 아내를 잃은 슬픔, 가족과의 단절, 40년 바친 직장에서의 해고, 비참했던 일용직 생활, 외롭고 춥던 밤들. 하지만 동시에 15명을 굴복시킨 트랙터를 다시 깨웠던 순간, 모든 걸 잃을 각오로 최 대표의 제안을 거절했던 용기, 피땀으로 세운 이 작은 정비소, 그리고 다시 돌아온 딸의 온기까지. 인생이란 참으로 얄궂고 기묘한 롤러코스터 같았다. 때로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가지만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그것을 다시 세울 기회를 주기도 하니까. 과거와 똑같은 형태는 아닐지언정 마땅히 있어야 할 가장 나다운 형태로 말이다. 62세의 늙은 정비사 박상길은 두 눈을 감고 환하게 웃었다. 그는 마침내 많은 이들이 평생 쫓고도 얻지 못하는 세 가지를 모두 손에 쥐었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는 존엄성, 능력으로 증명한 존경심,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 하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완벽한 자유를. 만약 여러분이 이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읽으셨고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울린 부분은 어디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곳에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감동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